따뜻한 봄날, 시골 마을 작은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 서영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신랑은 오늘 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결혼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결혼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정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리고 제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아빠예요. 결혼식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정숙의 비명이 결혼식장을 갈랐어요. 평생을 믿어왔던 남편과 딸이 자신을 배신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은 한 어머니의 복수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살짝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드라마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시골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아침 햇살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뜰에서 고춧가루를 말리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68년을 살아온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곧 있을 달의 결혼식 때문이었어요. 아이고, 우리 서영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구나. 정숙은 혼자 중얼거리며 손을 털었습니다. 평생을 가족만 바라보고 살아온 그에게 딸의 결혼은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마당 한켠에는 이미 준비해둔 이불과 그릇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안채에서 이도연이 나왔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은퇴한 교사답게 품이 있는 모습이었어요. 회색 양복을 단정하게 입고 있는 모습에서 지성인의 면모가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무언가 계산적인 것이 숨어 있었죠. 여보, 벌써부터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면 몸이 상해. 도연이 아내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딸 결혼식인데 이 정도야 뭐. 정숙은 손을 닦으며 대답했어요. 42년을 기다린 결혼인데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어? 정숙은 창고로 들어가 혼수품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명주 이불부터 시작해서 그릇 세트, 가전제품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가며 확인했어요. 서영이 시집가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참 대단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정숙은 돌아봤습니다. 딸 서영이 서 있었어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의 서영은 어머니를 닮아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어딘가 날카로운 면이 있었어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쌓은 경험 때문인지 사람을 관찰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우리 딸 잘 잤어? 결혼 준비 때문에 많이 힘들지? 정숙이 딸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엄마가 다 준비해 주시니까. 서영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혼수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긴 뭐가 많아. 이 정도는 기본이야. 정숙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를 위해 하나씩 준비한 거야. 서영은 어머니가 준비한 물건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42년간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어머니를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감정도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욕심 말이에요. 이때 도연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 아빠, 엄마가 준비하신 혼수품들이요. 서영이 답했습니다. 도연과 서영이 잠깐 눈을 마주쳤어요. 그 순간 정숙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딸과 남편 사이에 무언가 통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마치 둘만 아는 비밀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신랑 되시는 분은 언제 인사드리러 오시나? 정숙이 물었습니다. 서영과 도연이 다시 한번 시선을 교환했어요. 이번에는 더욱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서영이 간단히 답했습니다. 그래, 서영아.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아빠는 만족해. 도연이 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어요. 하지만 그 손길에서 평범한 아버지의 애정과는 다른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정숙은 두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며 뭔지 모를 불안감을 느꼈어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담담한지, 그리고 남편과 딸이 자주 눈을 마주치는 것은 왜인지 궁금했습니다. 특히 도연이 딸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뭔가 평범하지 않은 것을 감지했어요. 그럼 나는 시장에 다녀올게. 결혼식 음식 재료도 사야 하고. 정숙이 말하며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와요, 엄마. 서영이 말했어요. 너무 무거운 건 사지 마. 내가 나중에 가서 도와줄게. 도연도 덧붙였습니다. 정숙이 집을 나서자 도연과 서영은 조용히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 평소의 가족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아빠, 정말 괜찮을까요? 서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모든 계획은 완벽해.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시장길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까 본 남편과 딸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정숙을 보며 인사를 건넸어요. 정숙이 엄마 서영이 결혼 준비 많이 바쁘지? 그럼요.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가요. 그런데 신랑이 좀 늦게 오기로 해서 걱정이에요. 정숙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아이고, 뭘 그런 걸 걱정해. 서영이 같은 딸이면 누구든지 좋아할 거야. 하지만 정숙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끼는 가족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정숙이 시장에서 돌아온 것은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대문을 열자 집안이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도연은 마당에서 신문을 보고 있을 텐데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서영아, 장 봐왔어요. 정숙이 큰 소리로 말했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에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집안을 둘러보니 안채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과 서영이 무언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숙은 궁금해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한테는 언제 말할 거야? 도연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은 귀를 기울였어요. 민호는 서영의 약혼자 이름이었습니다. 서영이 병원에서 만난 의사였죠. 1년 전부터 사귀기 시작해서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고 이미 두 집안이 만나 결혼식 날짜까지 정한 상태였어요. 아직은 안 돼요. 타이밍이 중요하니까요. 서영의 대답이 들렸습니다. 정숙은 문틈으로 안을 살짝 들여다봤어요. 도연과 서영이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특히 도연의 눈빛에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날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결국 우리 계획에 방해가 될 텐데.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 민호는 제가 어떻게든 처리할게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처리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무슨 계획을 말하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사위가 될 민호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어머니는 민호를 정말 좋아하시는데 도연이 망설이듯 말했어요.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는 너무 순진해서 사람을 쉽게 믿으세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민호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었거든요. 딸이 데려온 첫 남자친구였고 의사라는 직업도 마음에 들었고 무엇보다 서영을 진심으로 아끼는 것 같아서 마음에 들어 했었어요. 지난달 두 집안이 만났을 때도 민호의 부모님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서 기뻤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은 미안하지 않니? 민호는 서영이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은데. 도연이 말했어요. 사랑? 서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빠, 사랑으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 아니라 자유예요. 정숙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둔 신부가 약혼자에 대해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은 이미 준비해 둔 거지? 도연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네. 제가 병원에서 몰래 모은 돈과 아빠가 숨겨둔 부동산 처분 예정 금액까지 합치면 충분해요. 서영이 답했습니다. 정숙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병원에서 몰래 모은 돈이라니, 그리고 도연이 숨겨둔 부동산이라니. 도대체 가족들이 자신 몰래 무슨 일을 벌이고 있는 건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모든 걸 발표하는 거야? 도연이 물었어요. 네. 그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면 엄마도 민호도 어쩔 수 없을 거고요. 서영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숙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결혼식 날 무언가를 발표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민호가 어쩔 수 없게 만든다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예정인 건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만은 확실했어요. 이때 도연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서영아, 정말 이게 맞는 길일까? 아빠,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준비해온 일인데요. 서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그 순간을 분명히 봤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손을 잡는 모습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어요. 너무 친밀하고 너무 오래, 너무 자연스럽게 손을 잡고 있었거든요. 마치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서영아, 내가 있어서 아빠는 정말 든든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요, 아빠. 이제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영도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그 광경을 보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부녀지간의 애정 표현치고는 너무 이상했거든요. 게다가 우리만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서 더욱 불안했습니다. 민호한테는 언제 진실을 말할 거야? 도연이 다시 물었어요. 결혼식 당일에요. 그때가 되면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서영이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정숙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가슴이 쿵쾅거리고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딸이 약혼자를 속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무언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 부엌으로 돌아온 정숙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과 딸이 자신과 민호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설마 서영이가 민호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방금 들은 대화를 생각해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결혼을 한 달 앞두고
신부가 저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때 안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일어나서 설거지를 하는 척했어요. 엄마, 뭐 하세요? 서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서영아. 시장에서 사온 것들 정리하고 있었어. 정숙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많이 사오셨네요. 서영이 장바구니를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려면 미리미리 해둬야지. 민호 씨 가족분들도 오시고. 정숙은 일부러 민호 이름을 언급하며 딸의 반응을 살펴봤어요. 서영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네. 민호 가족들도 오시죠. 민호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 결혼 준비 때문에 바쁘겠지? 정숙이 계속 물었어요. 민호는 바빠요. 병원 일 때문에. 서영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정숙은 딸의 이상한 반응을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민호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밝아지곤 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어색해하는지 이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정숙은 혼자 생각했지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한 달 후 결혼식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리고 가족들이 숨기고 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정숙은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당에는 하객들을 위한 음식 준비가 한창이었고 마을 아주머니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정수가 오늘 정말 좋은 날이다. 서영이가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옆집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42년을 기다렸는데 이제야. 정숙은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숙은 계속 남편과 딸을 관찰했어요. 그들이 나누는 대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심지어 민호가 집에 올 때의 반응까지 모든 것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럴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말이에요. 엄마, 괜찮으세요? 서영이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딸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무리 의심스러운 일들이 있었다 해도 딸은 딸이었거든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영의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정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서영이 답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오전 10시 결혼식장에 하객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병원 동료들, 친척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왔어요. 민호의 가족들도 정장을 차려입고 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영이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날이네요. 민호의 어머니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러게요. 우리 애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숙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신랑인 민호는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식이 시작되기 30분 전이었는데도 나타나지 않은 거였습니다. 민호는 어디 있어? 민호의 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병원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는다고 하더라고요. 서영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정숙은 딸의 반응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신랑이 늦는다는데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예상한 일인 것처럼 침착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식 시작 시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민호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왜 안 와?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민호의 부모님들은 계속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얼굴이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서영아, 민호한테 연락해봐. 민호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네, 전화해 볼게요. 서영이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딸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어요. 신랑과 연락이 안 된다는데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식 시작 시간에서 1시간이 지났습니다.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요. 민호의 가족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정숙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정숙이 도연에게 물었어요. 글쎄, 병원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나 보지. 도연은 태연하게 답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서영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집중되었어요. 여러분, 잠시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결혼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중대한 발표를 하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민호는 오늘 오지 않을 겁니다. 서영이 차갑게 선언했어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호의 부모님들은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야, 서영아? 민호의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민호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서영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미안함도 없었어요. 뭐라고? 정숙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민호와 결혼할 수 없어요. 서영이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왜? 도대체 왜?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영은 잠시 아버지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서영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게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서영이 말했어요. 하객들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민호의 가족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영을 바라봤어요. 그 사람이 누구야? 정숙이 다급하게 물었어요. 서영은 다시 한번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바로 아빠예요. 서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하객들은 자신이 들은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정숙이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 저와 아빠는 서로 사랑해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떠날 거예요. 서영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딸이 자신의 남편과 사랑한다고? 그것도 결혼식장에서 이런 식으로 발표한다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민호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우리 가족을 이렇게 모욕할 수 있어? 민호의 어머니도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리며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미안합니다. 모든 분들께.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당신 정신이 나갔어? 정숙이 남편을 향해 소리쳤어요. 정숙아, 이해해줘. 우리는 정말 서로 사랑해. 도연이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그리고 자신이 낳고 키운 딸이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예요. 행복하게 지내세요. 서영이 마지막 인사를 하며 아버지와 함께 결혼식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직 배신감과 절망만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일 이후 정숙은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부터 정숙은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물 한 모금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담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숙이네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남편하고 딸이 함께 도망갔다던데. 세상에,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정숙은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 귀를 막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대문 앞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이 언니 괜찮으세요? 옆집 아주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누구와도 마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어떤 얼굴로 사람들을 봐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언니, 이거라도 드세요. 아주머니가 죽 한 그릇을 문 앞에 놓고 갔어요. 정숙은 한참 후에야 문을 열고 죽을 가져왔지만 한 숟가락도 뜰 수 없었어요. 목이 메어서 아무것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서영이 방에 들어갔어요. 딸이 쓰던 화장대, 옷장, 책상 모든 것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잠깐 외출한 것처럼 말이에요. 화장대 위에는 서영이 어릴 때 사진들이 놓여 있었어요. 정숙은 그 사진들을 하나씩 들여다봤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때 찍은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교 졸업식 사진까지 모든 사진에서 서영은 엄마인 자신의 곁에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42년 동안 딸을 키우면서 정숙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좋은 옷 한 벌 사입지 않고 맛있는 음식 한 번 사 먹지 않으면서도 딸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어요. 서영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왜 딸은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더군다나 남편과 함께 말이에요. 넷째 날 아침 우편 배달부가 편지 한 통을 가져왔어요. 발신인은 서영이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떨렸어요. 편지 봉투를 뜯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딸이 무슨 말을 썼을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결국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지 생각하니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하지만 엄마, 저에게도 제 인생이 있어요. 42년 동안 저는 줄곧 엄마가 원하는 딸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도 구하고 엄마가 기뻐할 만한 사람과 결혼하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원하는 건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엄마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 살아왔어요. 아빠와 사랑에 빠진 건 1년 전부터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놀랐고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저를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봐주었어요. 엄마의 딸이 아닌 서영이라는 여자로 말이에요. 아빠와 함께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춰 살지 않아도 되는 있는 그대로의 제 모습을 사랑받는 느낌이었어요. 엄마는 평생 저와 아빠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희에게는 그게 짐이었어요. 엄마의 사랑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저와 아빠는 서울로 갑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해요. 엄마도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동안 키워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서영. 정숙은 편지를 읽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내 사랑이 짐이었다고? 정숙은 중얼거렸어요.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아온 자신의 사랑이 딸에게는 부담이었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딸만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무의미했다는 뜻이었거든요.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서영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썼지만 실제로는 어머니와 약혼자를 배신한 가해자였거든요. 자유롭고 싶었다고? 그래서 남의 남편을 빼앗아 간 거야?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더욱 견딜 수 없었던 건 편지 끝부분이었어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라는 말이 정숙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자연스러운 이별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거든요. 정숙은 편지를 구겨버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이것이 딸이 자신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가 집에 찾아왔어요. 정숙은 민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딸 때문에 상처받은 그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민호의 목소리도 많이 상해 있었어요. 미안해, 민호야. 정말 미안해.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충격이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민호가 위로해줬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깊은 상처가 느껴졌습니다. 서영이가 편지를 보냈어. 정숙이 편지를 민호에게 보여줬어요. 민호는 편지를 읽고 난 후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이는 정말 변했네요. 제가 알던 서영이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 키운 걸까? 정숙이 물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사람은 누구나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서영이는 그런 선택을 한 거고요. 민호가 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가 돌아간 후 정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딸의 편지를 다시 읽어보니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더 컸습니다. 42년을 키워줬는데 이런 식으로 떠나다니. 정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복수심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망친 두 사람을 그냥 보내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너희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정숙은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정숙은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도영과 서영이 숨겨온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지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여전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바깥 세상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언니 문 좀 열어봐요. 마을 이장의 목소리가 대문 너머로 들려왔어요. 정숙은 억지로 몸을 일으켜 문을 열었습니다. 이장과 함께 마을 사람들 서너 명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동정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장이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전혀 따뜻하지 않았어요. 네, 그냥 지내고 있어요. 정숙이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마을 사람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 이런 일이 있고 나니까 말이지. 이장의 말에 다른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숙은 그들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어요. 자신 때문에 마을의 평판이 나빠졌다는 뜻이었거든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우리 마을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말이야. 옆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일단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분간 마을 모임 같은 데는 나오지 말고. 이장이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 말은 곧 마을에서 왕따 당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람들이 돌아간 후 정숙은 그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남편과 딸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 이제는 마을 사람들마저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후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가 온 거였어요. 김정숙 고객님이시죠? 대출 상환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대출이요? 저는 대출 받은 게 없는데요. 정숙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고객님 명의로 된 담보대출이 있으시거든요. 월 상환액이 연체되고 있어서요. 정숙은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 대출이 있었던 건가요? 작년 3월부터입니다. 담보는 고객님 댁 부동산으로 되어 있고요. 정숙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도연이 자신 몰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서영과 함께 가져간 거였어요. 상환 못하시면 담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말이 정숙의 귀에 우문거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집마저 잃을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슈퍼에 장을 보러 갔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저기 정숙이 언니 온다. 쉿, 조용히 해. 사람들이 정숙을 보자마자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피하기도 했습니다.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순이가 다가왔어요. 그냥 지내고 있어. 정숙이 답했습니다. 그런데 언니 정말 몰랐어? 도연이 오빠하고 서영이가 그런 사이였다는 걸? 순이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히 몰랐지. 나라고 그런 걸 알았으면 가만히 있었겠어? 정숙이 억울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아? 같은 집에 살면서 전혀 눈치 못 챘다는 게. 순이가 계속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정숙은 친구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받았어요. 마치 자신이 그 일에 동조했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순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정숙이 절실하게 말했지만 순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 어쨌든 우리 마을에 이런 일이 생겨서 다들 기분이 안 좋아. 당분간은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순이마저 차가운 말을 하고 돌아섰어요. 정숙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평생을 이웃으로 지내온 사람들마저 자신을 멀리하고 있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서 정숙은 도연의 서재를 뒤져봤어요. 대출 서류를 찾아보려고 했거든요. 서랍을 열어보니 자신의 인감 도장과 서명이 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도장을 위조해서. 정숙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대출 금액이 무려 2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미 몇 달째 연체 상태였습니다. 현재 남은 잔액과 이자를 계산해 보니 3억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이 돈을 어떻게 갚아? 정숙은 절망했어요. 더 뒤져보니 도연의 다른 서류들도 나왔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 주식 투자 서류, 심지어 개인 대출 서류까지 있었습니다. 모두 정숙의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해서 이런 일을 다 벌여놨구나. 정숙은 남편의 치밀함에 소름이 돋았어요. 도연은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정숙의 명의를 이용해서 돈을 만들어놨던 거였어요. 그리고 서영과 함께 그 모든 돈을 가지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혹시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와줄 수 있어?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도연이가 저질러 놓은 일들을 발견했어.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민호가 와서 서류들을 보더니 경악했어요. 어머님,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어머님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그러게.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정숙이 울먹였어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해요. 이건 명백한 범죄예요. 하지만 정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내 남편인데. 그리고 딸까지. 어머님, 그들은 어머님을 배신했어요. 더 이상 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민호의 말에도 정숙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아무리 배신당했다고 해도 평생을 함께한 가족들을 고발한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못하고 계속 생각했어요. 집도 잃고 이웃들의 시선도 차갑고 경제적으로도 파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도연과 서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새벽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스스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래, 더 이상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 정숙은 이를 악물었어요. 그 순간 정숙의 마음속에서 복수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졌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망친 두 사람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다짐했어요. 복수를 다짐한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처음으로 제대로 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목적지는 도연이 다니던 학교였어요. 은퇴했지만 아직도 그곳에는 도연을 아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정숙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교무실에서 만난 젊은 교사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충격이에요. 그런데 혹시 도연이에 대해서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없으셨나요?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실은 그 교사가 주변을 둘러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몇 년 전부터 소문이 있었어요. 정숙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도연 선생님이 학부모들한테 과외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물론 확실하지는 않지만요. 과외비요? 정숙은 놀랐어요. 도연은 집에서 한 번도 과외를 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리고 성적 올려준다고 해서 학부모들한테 촌지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숙은 이제야 도연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정숙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제 친구 어머니가 피해를 당하셨어요. 연락처를 드릴까요? 정숙은 그 연락처를 받아들고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만날 약속을 잡고 그 학부모를 만나러 갔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 신고했어야 했는데 그 학부모가 미안해하며 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도연 선생님이 우리 아이 성적을 올려주겠다고 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받아가셨거든요.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50만 원이라니 그것도 매달 말이에요. 그런데 성적은 전혀 오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떨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우리만 당한 게 아니라 다른 학부모들도 똑같이 당했더라고요. 몇 명이나 피해를 당한 건가요? 제가 아는 것만 해도 7-8명은 돼요. 모두 합치면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아요. 정숙은 남편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어요. 수년에 걸쳐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왔던 거였습니다. 혹시 증거가 있나요? 정숙이 물었어요. 통장 내역이랑 문자 메시지 같은 건 남아 있어요. 그때 변호사한테 상담받으라고 해서 다 모아둔 거거든요. 정숙은 그 증거들을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이제 도연의 첫 번째 비리를 잡은 거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숙은 서영이 일하던 병원으로 갔어요. 딸의 동료들을 만나보려고 했거든요. 서영 언니 이야기요? 간호사 한 명이 어색한 표정을 지었어요. 네, 혹시 이상한 점을 본 적 있나요? 사실은
말하기 좀 그런데요. 그 간호사가 망설였어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저도 피해자예요. 서영 언니가 환자들한테 몰래 돈을 받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정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명목으로요? 특별 간병 서비스라고 하면서요.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돈을 받고 더 잘 돌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많았나요? 꽤 자주 있었어요. 특히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 가족들한테 그런 제안을 많이 했거든요. 정숙은 딸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어요. 더 알아볼 수 있을까요? 제가 아는 환자 가족분 연락처를 드릴게요. 그분이 실제로 돈을 내셨거든요. 정숙은 그 가족을 만나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영이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서 특별 간병을 해준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간병사가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거였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잘 돌봐주신다니까 당연히 돈을 드렸죠. 얼마나 오래 그런 식으로 하셨나요? 6개월 정도요. 총 600만 원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정숙은 계산해 봤어요. 서영이 이런 식으로 모은 돈이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숙은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호야, 큰일 찾았어. 도연이하고 서영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해왔는지 알겠어. 무슨 일이세요? 정숙은 하루 종일 조사한 내용을 민호에게 말해줬어요. 민호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님, 이건 단순한 사기가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예요. 즉시 고발해야 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큰 증거가 필요해. 정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정숙은 계속 조사를 이어갔어요. 도연의 옛 동료들, 서영의 병원 관계자들, 심지어 두 사람과 거래했던 부동산 중개업소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도연은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기를 쳐왔더군요. 땅 투자를 해준다고 속이고 돈을 받아 챙긴 일도 있었고, 아는 사람들한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해서 원금만 가져간 일도 있었어요. 서영도 병원에서 환자들 약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판 일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악질이었구나. 정숙은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정숙의 손에는 두 사람의 범죄 증거들이 가득 모였어요. 통장 내역, 계약서, 증언서, 녹음 파일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 정숙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정숙은 서영과 도연이 현재 있는 곳을 알아내려고 노력했어요. 서영의 병원 동료를 통해 알아보니 두 사람이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참 잘 살고 있네. 내 돈으로 말이야. 정숙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정숙은 마지막으로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고발 절차에 대해 상담받으려고 했거든요.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사기, 횡령, 명의도용 등 여러 죄목으로 고발할 수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언제까지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가 이렇게 명확하면 빠르면 몇 개월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정숙은 변호사와 함께 고발장을 작성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바로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구나. 정숙은 고발장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망친 두 사람에 대한 복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발장을 제출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매일 경찰서와 검찰청을 오가며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김정숙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담당 형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무슨 일이세요? 이도형과 이서영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현행범 체포할 예정이에요. 정숙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어도 될까요? 직접 보시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오후 3시 정숙은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계를 보며 분 단위로 시간을 세고 있었습니다. 어떤 기분인지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복수심과 동시에 씁쓸함도 느껴졌거든요. 저녁 6시쯤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체포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현재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저항은 안 했나요? 도연 씨는 순순히 따라왔고 서영 씨는 처음에 부인하다가 증거를 보여주니까 인정하더군요. 정숙은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로 기사가 났어요. 전직 교사와 딸 수억 원 사기 혐의로 체포. 부적절한 관계 논란까지 일으켜 마을 사람들이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정숙이 그동안 얼마나 큰 피해를 당했는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였습니다. 정숙이 언니 정말 고생 많았겠어. 이장이 찾아와서 사과했어요.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 우리가 언니를 너무 차갑게 대했지. 하지만 정숙에게는 이제 이웃들의 위로도 큰 의미가 없었어요. 이미 마음이 너무 상해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숙은 구치소에 면회를 갔어요. 먼저 도연을 만났습니다. 정숙아. 도연이 철창 너머로 말을 걸어왔어요. 정숙은 남편의 초라한 모습을 보며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한때 사랑했고 존경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저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왜 그랬어? 정숙이 차갑게 물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서영이와의 일은 정말 우발적이었어.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정숙은 코웃음을 쳤어요. 우발적이라고? 1년 넘게 계획한 게 우발적이야? 돈 문제는 서영이 때문이었어. 서영이가 병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변명만 하고 있네. 정숙은 더 이상 들을 가치를 느끼지 못했어요. 다음으로 서영을 만났습니다. 딸의 모습은 더욱 비참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있었고 얼굴도 헬쑥해져 있었습니다. 엄마, 서영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왜 울어? 내가 원하던 자유 찾았잖아. 정숙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내가 나한테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서영은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정숙의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엄마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신 걸 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답답했어요. 답답하다고 해서 내 남편을 빼앗아 가는 거야? 아빠가 먼저 저한테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저도 외로웠고 또 변명이네. 정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매번 법정에 나가서 두 사람이 처벌받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이 횡령한 돈이 총 3억 원이 넘었고 서영도 병원에서 빼돌린 돈과 불법 간병비로 받은 돈이 수천만 원에 달했어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특히 가족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합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변호사들이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마침내 선고일이 왔습니다. 정숙은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이도현은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서영은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처한다. 판사의 선고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도영과 서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특히 서영은 크게 울면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정숙은 고개를 돌렸어요. 법정을 나서는 정숙을 기자들이 둘러쌌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시원한 기분이에요. 이제야 정의가 실현된 것 같아요. 정숙이 담담하게 답했어요. 가족을 고발하는 심정은 어땠나요? 가족이라고 해서 죄를 덮을 수는 없죠. 잘못한 건 처벌받아야 해요. 며칠 후 정숙은 우연히 두 사람이 살던 강남 아파트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호기심에 가까이 가보니 아파트 입구에 경매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것도 다 잃게 되는구나. 정숙은 쓰게 웃었어요. 그들이 자신의 돈으로 산 고급 아파트도 비싼 차도 명품들도 모두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였어요. 몇 주 후 정숙은 도연의 옛 동료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서영이가 감옥에서 많이 힘들어한다더라고. 다른 죄수들한테도 무시당하고. 도연은 어때요? 그것도 비슷해. 나이도 많고 해서 적응을 못하고 있다더라고. 정숙은 그 소식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통쾌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복수는 했지만 그래서 뭐가 남은 거지? 정숙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정숙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어요. 몇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복수를 위해 달려온 시간들이 자신도 많이 지치게 만들었거든요. 이제야 빼앗긴 내 인생이 돌아오는구나. 정숙은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의문이 들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이제 자신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정숙은 그동안 빈 집에서 혼자 지내며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도영과 서영의 범죄로 인해 압류되었던 재산들이 하나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님 배상금이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얼마나 되나요? 총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정숙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신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숙은 마을 중심가를 걸어가다가 빈 건물 하나를 발견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2층 건물이었는데 1층은 상가로 쓰기에 적당해 보였습니다. 여기다 뭔가 해볼까? 정숙은 문득 생각했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계약을 체결했어요. 복수에만 매달려 있던 자신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였습니다. 한 달 후 카페가 완성되었습니다. 정숙은 가게 이름을 새봄이라고 지었어요.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카페를 열고 며칠 지나자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카페에 중년 여성 한 분이 들어와서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이혼하자고 해요. 2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숙은 그 여성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어요. 비슷한 상처를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때요?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 일을 계기로 정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상처받은 중년 여성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어진 거였어요. 다음 주부터 정숙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새봄 모임이라는 소모임을 시작했어요. 이혼, 별거, 자녀 문제 등으로 상처받은 중년 여성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첫 모임에는 5명이 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7명, 그 다음 주에는 12명이 왔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한 참가자가 말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껴서 좋아요. 6개월 후 카페는 지역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여성들의 치유 공간으로 알려지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어느 날 정숙은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을 보니 서영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매일 엄마 생각을 하며 후회하고 있어요. 용서해달라는 말은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다만 엄마가 건강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정숙은 편지를 읽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예전 같으면 분노했겠지만 이제는 그런 감정이 별로 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정숙은 편지를 서랍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날 저녁 모임에서 정숙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도 처음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저를 배신한 사람들을 벌주는 것만이 제 목표였죠. 그런데 복수를 완료하고 나니까 허무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거라는 걸. 모임에 참석한 여성들이 진지하게 듣고 있었어요. 사랑도 가족도 결국 나를 완전히 지켜주지는 못해요. 하지만 나 자신은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저희처럼 말이에요. 한 회원이 말했어요. 맞아요. 여러분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날 밤 정숙은 카페를 정리하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계절이 바뀌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새싹들이 돋아나는 모습이 보였어요. 정말 새봄이 왔네. 정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68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배신을 당했지만 동시에 가장 큰 성장도 했습니다. 이제 정숙에게는 과거의 상처보다 미래에 대한 희망이 더 컸어요. 배신의 상처는 완전히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진 자신과 그리고 새롭게 만난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도 가족도 결국 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 자신은 다시 세울 수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응원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지만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여러분 사연도 공유 부탁드립니다. 건강과 복 그리고 좋은 소식이 늘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